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 가져온 것이 100년 정당의 전당대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전당대회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큰 잔치고 당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돼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고칠 것이다를 얘기하는 생각의 잔치입니다. 그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지도부가 꾸려지는지에 따라서 내년에 있을 총선, 우리 윤영선 위원장님을 당선시킬 수 있느냐? 그 총선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계단이 바로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입니다. 저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당을 더 자랑스럽게 느끼셔야지 이 전당대회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자동이체 안 끊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할 만큼 우리 당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그 자랑스러운 마음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우리 당은 이런 당이야. 우리 전당대회 하는 거 봤어? 우리 앞으로 이런 당이 될 거야. 이런 방향이야. 매우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전당대회 한 3분의 1 지났죠? 여러분 자랑스러우셨어요? 지역사회에서? 그러셨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총선의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이 나서 지역사회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엔트리 넘버가 정해졌잖아요. 당에 이 전당대회에서 그 후반전 결선으로 가서 뭐 완전 결선이 아니라 이제 그 엔트리 넘버가 본선 후보가 정해졌으니 이제부터 정말 본 게임입니다. 본 게임을 어떻게 치르느냐. 이제 13번의 토론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13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우리 당의 내년 총선에 매우 중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의 기둥이라는 뜻은 현재까지 3분의 1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저는 인풋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당원이죠.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것이고 가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내가 우리 당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지도부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에 이 계양을이 이기면 우리 다 이긴 거죠. 여기 험지잖아요. 그죠? 계양을이 이기면 우리 당이 이기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 바로 당원들의 내년의 결과가 딱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목소리를 많이 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전당대회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한다. 그럼 우리 당이 국민에게 자랑스러워야 된다. 그러면 그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최재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 우리 당 후보를 작년에 선출할 때, 우리를 대통령으로 만들 때, 우리 대통령을 만들 때 왜 만드셨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왜 그렇게 화가 나서 민주당이 5년 더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왜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로남불을 척결시키려고. 그렇죠. 내로남불. 도대체 이 나라에 원칙이 있냐? 그죠? 무슨 울산시장 자기 친구 당선한다고 대통령 비서들이 쫙 수십 명이 지금 기소당했잖아요. 이게 선거는 1960년에 3.15 부정선거 때 내무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계를 거꾸로 간 거예요. 60년 이후에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무슨 수십 명이 기소당할 정도로 고위 공무원들이. 그리고 무슨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식 표창장 위조해서 들키면 얼른 잘못습니다를 해야 됐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번에 당사자는 나와서 보니까 그거 없어도 자기는 붙었을 거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대학 입학시험에서 컨닝한 거 몇 점 빼도 나는 붙었다 그러면 붙어줍니까? 그건 그냥 부정행위죠. 부정행위로 탈락이죠. 너무나 뻔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습니다.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믿고 뽑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의세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셨잖아요. 그게 제발 좀 나라가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안보는 또 어디로 가는 것이며 중국 가서 중국은 큰 나라,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 이러는 대통령은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며 원칙이라고는 무너졌고 그리고 그 원칙이 무너진 만큼 우리 앞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나라를 우리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나라의 좀 시스템을 정상화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 이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더 중요한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여러분들의 마음. 거기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앞전의 정권들이 계속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그거를 하는 게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분 뭐라 그랬냐면 인기 없어도 나 구조개혁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없어도 노동개혁 할 거고 연금개혁 할 거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했나요?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때는 때가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 쌓여서 지금 우리 사회에 자산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개혁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인기 없어도 나 하고야 말겠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분한테.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이분이 인기 없어도 절대로 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한 바람에 국민들이 이제 구조개혁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구조개혁 해야지 하면서 아무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가 나라가 쇠락하고 있다. 이거 느껴지세요? 지금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자살률 저 1등. 출산율 꼴등.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인생이 왜 의미 있습니까? 뭐가 의미 있어지는 겁니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돈이 많아야 돼요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비록 굉장히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앞세대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금 우리 굉장히 잘 살지만 어딘가 병들었다. 자살률 1등. 출산율 꼴등 이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 노동개혁에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임금체계 바꾸겠다 그러잖아요. 임금체계 바꾸겠다 그러면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그게 왜 중요해 이러실 거예요. 이 그림에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같은 회사에서 30년 일한 사람보다 우리 젊은이들은 3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선진국 스웨덴은요, 스웨덴은 한 4분의 3을 받아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평가 체계가 잘 돼 있는 거죠. 하는 일이 뭐고 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만큼 딱딱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잘 살 때,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오래오래 일하자. 사장인 나나 당신이나 우리 오래오래 같이 일할 거니까 지금 젊을 때 조금만 받아. 그리고 매년 올려줄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 30년 일한 중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 회사에서 일한 사람 아무도 회사를 옮기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 지금 성장률 뭐 2%도 안 되잖아요. 2%도 안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도 자리를 안 비켜줘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제분들 실컷 공부시켜 놓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갈 데가 없다고 아이들이 풀이 다 죽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세요, 부모님들? 부모님들 마음은 또 이래요. 중소기업 가서 배울 거 별로 없으니까 좀 더 놀아라. 내가 너 먹여줄게. 이러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도 자기 노후 자금 털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돌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잘 나가던 때 했던 방식을 그동안 조금씩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했어요. 구조개혁을 지금 20년 동안 미뤄서 대통령께서 인기 없어도 나는 꼭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살던 때 했던 방식을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계속하면 나라가 정말 엎어질 것 같다. 이겁니다. 이번에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지금 반토막 났다고 그렇습니다. 뭐 냉정하게 생각하면 전 세계가 나쁘니까 반도체를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안 팔리고 그러니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고 뭐 어쩔 수 없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나쁘면 우리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단의 문제가 있는 거죠. 반도체 너무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경제에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중국 경제 우리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수출의 25%가 중국한테 가고 그중에 한 40%가 반도체입니다. 우리 경제를 완전히 지금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게 중국으로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문제는 이런 충격에 우리가 세계 경제가 가라앉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라앉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다변화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고맙고 중국하고의 무역도 고마운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활력 있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놨으면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서 그중에 일부는 실패하고 그중에 일부는 더 커지고 이래야지 세상이 활기 있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갈 곳이 생기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평생 자기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보시면 전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은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안 된 젊은 기업인데 우리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가 된 혁신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100개 유니콘 기업을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영업할 수 있는 거는 그중에 반도 안 돼요. 왜? 규제 때문에 다 불법이라서. 이렇게 나쁜 거라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냐고요. 우리는 그동안 국가 중심의 개발 독재 유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매달마다 대통령이 기업들 데려다 놓고 회의하고 나라를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수출 많이 하냐 계획했던 그때 너무너무 잘했죠.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커지고 경제가 복잡해지고 이제는 정말 자생적인 생태계가 중요해지는데 그거에 맞춰서 규제도 완화하고 정부의 이 소나기 힘을 좀 뺐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이런데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자 우리 뭐 해보자 이러는 게 너무 어렵다는 뜻입니다. 시도가 많아야 성공도 많아지고 그 사회에 이 피를 돌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런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한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도 하고야 말겠다라고 이 맷집 좋으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성공하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입법사항입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모든 발걸음 말걸음이 다 입법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가 민주당이잖아요. 범야권이잖아요.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간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시고 지금 1년 지났잖아요. 한 걸음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선에서 이겨야죠. 총선에서 150석 이상 받지 못하면 이 모든 개혁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독일 총리 16년 했습니다. 16년 동안 총리 곱게 하시고 곱게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있었던 16년 동안 독일 경제가 유럽의 엔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의 엔진, 유럽의 공장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 앞에 누군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총선에서 좀 전에 그 여자분한테 지고 정계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3인당의 슈레더 총리입니다. 지금 한국 분이랑 같이 사시죠.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이 3인당 총재로서 총리가 됐을 때, 저 나라를 이끌게 됐을 때 이분이 아주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은 독일의 병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임금은 높고 노동시장 너무 경직돼 있고 사회보험료 너무 높고 그래서 뭘 팔면 안 팔리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독일 제품 우리 어릴 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90년대 후반이 되면 안 팔리는 겁니다. 너무 비싸고 질도 안 좋고. 그래서 이분이 한 게 구조개혁입니다. 하르츠 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자기 친구 폭스바겐에 있는 그 이사 하르츠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르츠 개혁 1, 2, 3, 4 이렇게 해서 쫙 합니다. 근데 개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힘들지 않으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을 하려면 누군가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노동시장을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이때까지 철밥통을 보장받고 있던 사람들의 자리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그지 같은 일이죠. 근데 나라가 움직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결심하고 이분이 하르츠 개혁 1, 2, 3, 4를 합니다. 인기가 엄청 떨어져서 정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음 저분한테 넘겨준 거죠. 이분이 평소에 그 동독에서 온 그 메르켈 총리를 그렇게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조그만 여자가, 동독에서 온 여자가. 근데 이분은 자기가 했던 구조개혁 때문에 인기가 너무 떨어져서 정권을 넘겨줬어요. 근데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켈 총리는 이게 나라를 위한 길이고 고맙다. 나는 당신이 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연속하겠다.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해서 독일의 병자였던,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이 유럽의 엔진, 유럽의 공장이 돼서 지금은 거의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전 세계에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다음이 독일 정도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100년 정당,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고 나라가 갈 길을 밝히는 정당, 나라가 갈 길을 밝히는 정당이라고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정당이 100년 정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라가 쇠락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풀이 죽어 있고 애도 못 낳겠고 연애도 못 하겠고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최고고 자살률도 최고인 나라에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저렇게 인기 없어도 하고야 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분처럼 개혁을 하고 인기 폭 떨어져서 다음에 정권 교체되는 거. 민주당이 가져가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운 짓은 안 하려고 할 테니까. 두 번째, 개혁하다가 이제 이거 아닌 게 배. 너무 떨어지는데 지지율이? 이러고 중간에 접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다음 정권을 다시 가져와요. 당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느 게 좋습니까? 첫 번째가 좋아요? 다른 분도 그러세요? 아니죠? 아니요. 저더러 얘기하라 그러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개혁을 하고 이 독일처럼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대신 정권은 내주는 거가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슈레더 총리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나라가 망가진 걸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정권은 서로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불안해요. 우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러면 당원 여러분, 남은 거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아니면. 개혁도 하고 정권도 가져오는 것밖에 없지요? 그죠? 개혁도 하고 정권도 지킨다. 개혁도 하고 정권도 지킬 수 있는 오로지 한 방법이 뭐다? 총선 150석입니다. 총선 150석 이기려면 누구한테 우리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한테 매력이 있어야죠. 여기 있는 당원들만 기분 좋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당은 이런 당이야 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이어야 됩니다. 그게 정치고 그게 선거운동이고 벌써 내년 총선 선거운동이고 3년 뒤에 대선 운동이에요. 그게. 그러려면 이번 전당대회 잘 치러야죠. 이번 전당대회 때 저는 특정 후보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13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시려고 하는 이 구조개혁 얼마나 잘 도울 수 있는지, 얼마나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을 딱히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또 매력 있고 또 신뢰가 가는 그런 인물일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우리 당이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번의 토론회 지켜보시면서 당 게시판에도 의견 많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의견 많이 주시고요. 당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분한테 자랑스러우냐? 우리 당이 자랑스러우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랑스럽게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당이 앞으로 이거 할 거다? 도와줘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당을 만듭니다. 지난 60년 동안 당원이 아까 공화당 때부터 지키셨다는 분 계시잖아요. 60년간 당원이 우리 당을 만들었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조금씩 지도부가 빗나거나 아니면 용산이 빗나가거나 이럴 때 그걸 다시 잡아주는 게 바로 당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부탁드릴게요. 전당대. 네, 감사합니다.